그러니까 책에서 그냥 확인하고 갈 수 있는 거. 170페이지 54번. 54번 보면 디플레이션의 효과인데 지난번에 잠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디플레는 경기 안정화 효과가 있고 경기 불안정화 효과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 상황에서 디플레가 발생한 경우에 경기 침체를 가속화 밑줄 그럴 수 있다. 두 번째, 경기 침체 상황에서 디플레가 발생하는 경우 오히려 경기를 회복시킬 수 있다. 각각의 근거들이 뭐냐. 자, 거기 보세요. 예시답안을 보시면 첫 번째는 디플레가 예상된 경우 먼델-토빈 효과입니다. 먼델-토빈 효과. 지난번에 본 것처럼 먼델-토빈 효과는 디플레 기대가 발생하면 이게 어디에 반영되고 명목이자에 반영되기는 되는데 다 반영이 안 되고 일부는 실질이자를 어떻게 하고요? 끌어올려요. 그러면 투자를 줄이니까 IS 곡선이 지금 IS 곡선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인플레나 디플레가 IS 곡선에 영향을 줬다는 것은 이게 명목이자 평면이라는 거예요. 실질이자 평면이라는 거예요. 명목이자 평면인 거죠? 명목이자 평면이에요. 그래서 그 I를 거기다 명목이자 I를 써놓고 거기 조금 오탈자가 좀 있는데요. Y0 그 Y1 옆 써놓고 Y1 명목이자는 I0에서 I1으로 떨어졌고요. 그 E1에서 수직의 점선을 쭉 끌어올려서 실질 이자를 표시합시다. 조정된 디플레 기대만큼 조정이 되는 것은 실질 이자죠. 그래서 최초의 I0, 그 다음에 equal R0. 최초에는 명목이자와 실질이자 같아. 그 상태에서 명목이자는 떨어지고 실질이자는 올라갔습니다. 그 차이는 디플레 기대 폭만큼, 델타 파이 E만큼 이겠고 Y0에서 Y1으로 화살표하고 이게 경기를 침체로 가져간다. 뭐가 디플레가. 이론적으로도 잠깐 그 모형 말고 그 밑에 예상치 못한 디플레는 어떤 효과를 가져오냐. 자의적인 부의 재분배 문제. 자산 디플레이션. 그 자산 디플레이션 그 위에 건 한번 부의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고. 자산 디플레는 일단 물가 하락이 실물 자산 가격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되면 밑줄 그으세요. 물가 하락 속도보다 실물 자산 가격이 더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그게 부동산 가격, 주식 가격 이런 게 떨어지게 되면 소비도 투자도 감소하게 됩니다. 그 소비 감소는요 자산 효과 때문이고 소비의 자산 효과 써나? 소비의 자산 효과 소비 함수를 써나요? C equal C Y minus T P분의 A. 그리고 투자는 거기 주가가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주가 떨어지면 토빈의 Q투자 이론에 따르면 Q투자는 Q의 정의가 어떻게 생겼어요? 불모는 실물 자산 대체 비용. 분자는요? 분자는 주식시장에서 평가된 기업 가치. 주식시장에서 평가된 기업 가치. 그리고 주가는 어디에 반영이 된다? 분자값에 반영이 됩니다. 분자값에 반영이 돼. 그러면 그 분자값에 반영이 되면 토빈의 Q값이 증가한다는 것인데 이 Q가 증가하면 왜 투자가 느나요? Q가 올라가면 왜 투자가 늘어? 거기 그렇게 써놔요. 주식과 실물자산 간의 재정거래. 주식과 실물자산 간의 재정거래. 여러분 비싼 주식을 팔고 저렴한 실물자산을 사고 이래야겠죠. 항상 비싼 거 내다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주가가 높아지면 비싼 주식 내다 팔아서 자금을 조달해서 실물자산을 사들입니다. 그 실물자산 사들이는 게 뭐예요? 실물 투자예요.
그래서 항상 주식 재정 거래를 주식과 실물 자산 재정 거래를 가지고 토빈의 Q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불확실성 확대. 이 불확실성 확대, 디플레로 물가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 미래를 예측하기가 어려워지고 그 위험 기피자들의 효용이 감소하니까 경제 주체들이 또 인식하는 명목 변수와 실질 변수에 괴리가 나타나서 경기 변동성이 커진다. 자, 디플레의 경제 안정화 효과. 케인즈 효과, 체크, 피구 효과, 실질 환율 효과 세 가지. 케인즈 효과는 물가가 하락하면 실질 통화량이 증가한다. 그래서나 LM 곡선이 우측 가면서요. 실질 통화량 증가, LM 우측 가면서 경기 부양 효과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 피구 효과는요. 아까 우리가 소비 함수를 썼던 소비 함수를 다시 한번 써보면 C equal C, Y-T, P분의 A. 거기 P, 분모의 P, 이 물가가 하락하게 되면 P분의 A 실질 자산이 늘어요. 그래서 소비가 는다. 따라서 그 케인즈 효과는 LM 곡선의 우측 이동인데 이 P구 효과는 IS 곡선의 우측 이동입니다. 그래프가 안 그려져 있다도 여러분 다 이해할 거예요. 그 정도는 간단간단한 것이니까. 근데 알고 이해하는 것과 실제로 이 책을 덮고 쓰는 거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 책을 덮고 자꾸 머릿속에 각인시키는 연습들을 자꾸 해야 돼.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그게 책을 많이 자꾸 들여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책을 덮고 한 챕터만, 한 문제 보고 책을 덮고 생각을 해봐. 아, 이 문제의 초안이 이렇게 생겼지? 중요한 이론은 이거지? 그거 한 번만 생각을 하고 넘어가면 그게 1분도 안 걸리는데 그게 얼마나 효과가 큰지 몰라요. 책을 자꾸 들여다보고 있지 말고. 자, 실질 환율 효과. 실질 환율 써봐요. P분의 EP 스타. P분의 EP 스타, P분의 EPF. 거기 분모 물가가 하락하면 어때? 실질 환율은 올라가지. 그래서 실질 환율은 P분의 EPF, P분의 EP 스타인데, 이게 실질 환율인데, 실질 환율이 입실론이라고 우리가 본다면, 실질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요, 순수출 경상수지는 어떻게 됩니까? 증가한다 이것입니다. 이게 증가함수야. 증가함수. 그런데 물가가 하락하게 되면 요 실질 환율은 올라간다 이것입니다. 따라서 실질 환율이 올라가면 순수출은 증가해. 따라서 총 수요가 증가하면서 IS 곡선 우측 가고 경기가 부양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실질 환율 효과예요. 디플레이션 경제 안정화 효과의 한계 보면 일단 케인즈 효과는 실질 통화량이 늘었을 때 LM이 우측 갔을 때 이자가 떨어져 줘야 투자가 늘고 이렇게 경로가 작동할 거 아니에요? 근데 유동성 함정이면 몇 줄? 유동성 함정이면 효과 없겠죠. 그 뒤에 나머지들은 좀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문제 55번 문제. 1970년대에 발생한 2007년도 행시 문제인데요. 두 차례 오일 샥이 미국은 빠른 속도로 다시 복귀했지만 유럽은 상당 기간 동안에 실업률이 원래로 돌아오지 못했다. 원유가 상승, 이게 이제 충격인데요. 그 생산함수에다 체크를 하나 해다. 노동, 자본, 오일이라는 게 생산함수에 들어있네. 지난번에는 이거를 intermediate material 그래서 M이라는 변수로 썼어요. 각 생산 요소의 한계 생산을 체감합니다. 몇 줄? 오일 쇼크가 발생한 이후에 실업률이 단기, 장기에 어떻게 변하냐? 미국과 유럽을 나눠서 생각해봐라. 다 설명했어. 지금 실업 위에 보니까 미국은 빨리 회복되고 유럽은 상당 기간에 지속성을 가졌다. 그걸 설명하라는 것이고 거기 실질 임금의 조정 속도 자연 실업률과 관련해서 설명해봐라. 실질 임금이 미국은 아주 빠른 속도로 움직였겠죠. 미국은 물가가 상대로 신축적으로 움직였겠죠. 유럽은 물가가 경직적으로 움직였고 그리고 실질 임금도 경직적으로 움직였을 거니까 뭐 결론은 뭐 뻔한 것이에요.
많은 유럽 국가들의 경우와 같이 실업률이 지속성을 보이는 이유 등 실질임금의 조정과 관련해서 설명해봐라. 방금 간단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자세하게 좀 보시면 일단 첫 번째 이 유가 충격이 어디에 영향을 주는 충격이라고요? 노동 생산성에 영향을 충격인데 그 생산성은 노동 수요 곡선에 들어있어. 그러니까 그 기초로 뭘 먼저 설명을 잠깐 하고 노동 수요 곡선에 관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처음 나와 있어. 노동 수요 곡선. 실질 임금과 생산성이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노동이 수요가 됩니다. 우하향한다는 건 당연한 것이고. 자, 연습장에 평면을 한번 그려보세요. 노동시장 평면 하나 그려. 노동시장. 노동 수요 곡선, 공급 곡선 각각 실질임금 평면으로 합시다. 그럼 노동 수요는 뭐예요? MPL이죠. 노동 공급은 뭐예요? P분의 P expectation 곱하기 HL 이렇게 되겠죠. 처음에 충격은 어디서 와? 노동 수요에서 와요. 그래서 노동 수요 곡선 좌측 이동 먼저. 고용 감소하고 산출량 감소하고 일단 거기까지. 실질임금이 신축적으로 떨어지면요. 실질임금이 신축적으로 떨어지면 고용은 감소하지만 실질임금이 최초의 WL에 고정돼 있을 때보다는 어때? 고용 감소 폭이 적잖아요. 최초의 충격 효과도 다릅니다. 그 옆에 평면 다시 총수요 총공급 모형. 총수요 총공급 PY. 항상 PY 평면을 그릴 때 중간쯤에 점선을 쭉 끌어올려서 잠재 산출량 수준을 표시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가 노동시장의 최초의 노동고용 L0를 거기에 완전고용 수준이라고 표시해 둡시다. 그러면 산출량도 완전고용 산출량이겠죠. 수직에 장기 총공곡선이 있고 LAS, 단기 총공곡선을 한번 표시해봐요. 우상향하는 거. 우하향하는 총수요곡선도 그래야지. 자, 노동시장의 노동수요곡선 좌측 갔어. 고용량이 감소했어. 산출량이 감소하니까 SAS가 좌측 한번 보냅시다. 좌측 보내. 그럼 물가가 어떻게 돼요? 상승합니다. 최초의 물가 P0, 새로운 물가 수준은 P1. 그래서 물가 상승에다가 화살표. 노동시장이 어떻게 됩니까? 노동 공급 곡선이 P분의 P expectation이니까 물가가 상승하면 노동 공급 곡선은 우측 가요. 우측 이동폭이 얼마나 될까요? 좌측 이동폭보다 항상 작아야 된다. 왜? 왜 그래요? 지금 물가 상승한 이후에 총수요 총공급 모형에서 산출량이 줄었어 늘었어요? 줄었으니까 고용도 줄게 끝이 나야 되지. 그러니까 노동 수요곡선 좌측 이동폭은 크고 공곡선은 우측 이동폭은 작아야 되겠어요. 이게 우리가 아무런 전제를 깔지 않았지만 이게 일반적인 우리의 분석인데요. 이 일반적인 분석이 미국의 경우는 타당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유럽은 그렇지가 못해. 유럽은 실질임금이 경직적으로 움직여. 그래서 최초의 W0에서 수평의 점선을 다시 한번 수평의 점선을 표시하고 노동 수요 곡선이 좌측 갔는데요. 임금이 신축적으로 떨어져 주지 않으면 고용이 어디까지 줄어? 아까 L1이 아니라 L2까지 줄어버려. 고용이 이렇게 크게 줄면요. 산출량도 어때요? 크게 줍니다. 산출량이 크게 줄어. 물가도 더 크게 상승하겠죠.
그리고 산출량도 크게 줄어. 그래서 경기 침체 압력을 훨씬 더 높이고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해질 거예요. 이게 유럽 경제야. 장기적으로는요. 단기적으로는 그랬는데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충격이 유가 충격이 일시적이라 했어요? 아니면 지속적이라 했어? 일시적인 충격이기 때문에 대다로 돌아와 버려. 노동 수요 곡선 어디로 와버려요? 제자리로 와버려. 다시 화살표. 그러면 총 곡선도 어때요? 제자리로 와버려. 고용량 원래로 돌아오고 산출량도 원래로 돌아오고 물가도 원래로 돌아와. 다 원래로 돌아오는데 이게 얼마나 신속하게 돌아오냐 이거예요. 신속하게 돌아오지 않는 나라는 유럽이다 이것입니다. 거기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어. 첫 번째 그 그래프 바로 밑에 보면 그래프에 L1S, L0S 여기에 실질 P분의 P expectation HL 이렇게 하나 써놓고요. 노동 수요 곡선에 MPL 이렇게 하나 써놓고 실제로 답안을 쓸 때는 그렇게 쓰시기 바랍니다. 그 단기 있고 오른쪽에 장기 있고요. 다 읽어보시면 돼요. 뭐 틀린 데 없고 정확하게 써져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사례 비교해서 미국의 경우 밑줄 긋시다. 유연한 고용시장. 그래서 우리가 노동시장의 유연성 계속해서 지금 이제 현 정부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긴 있는데 이게 이제 정치적인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계속 지금 표류 상태에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유연한 고용시장 그리고 실질임금의 빠른 조정 밑줄 이걸 바탕으로 단기 균형이 신속하게 나타나고 있고 따라서 그 고용량은 감소했지만 밑줄 그 크기가 실질임금이 경직적인 아까 더블절에 묶어놨을 때보다는 작게 나타난다. 또 단기에 장기에서 이행 과정에서 물가가 밑줄 신축적으로 조정됐다면 이게 실질임금을 신축적으로 떨어뜨릴 것이고 고용규모는 어때요? 늘렸겠죠. 그런데 경직적으로 움직이면 물가가 움직이지 않으면 어때요? 실질임금이 움직이지 않겠죠. 그래서 상당 기간 고용 감소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유럽의 경우 거기다만 밑줄을 그읍시다. 강력한 노조 신속하게 실질임금 조정되지 않고 물가도 경직적이고 따라서 그 조정 시간이 상당 기간 지속됐다. 자, 그 55번 그 2번 설문을 다시 한번 올라가 보세요. 유럽 국가의 경우와 같이 실업률이 상당 기간 지속성을 보이는 이유들을 실질임금의 조정과 관련해서 설명해라. 그 실질임금의 조정과 관련해서 밑줄 긋고 실질임금이 신속하게 조정된다는 견해가 있고 실질임금이 신속하게 조정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잖아요. 그래서 세고전 학파와 세케인즈 학파의 얘기를 해보면 거기 유럽은 어때요? 실질임금이 신속하게 조정되지 않으니까 세케인즈의 주장들을 다 쓰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답을 보면 뭐 쉬워. 계속 했던 것들이에요. 일단 실질임금의 경직적인 이유를 효율임금 가설에서 효율임금 이 효율임금 모형 그 빈 공간이 많으니까 거기다 옆에다가 그래프를 그려놓읍시다. 이 효율임금은 WL 평면에 레이버 디맨드가 사실 뭐 이게 점선으로 표시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긴 하지만 레이버 디맨드가 이렇게 생겼고 우하향하는 왜냐하면 이 효율임금 모형에서는 특정한 수준에서 노동이 수요가 되지 노동 수요의 궤적이라는 게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레이버 서플라이가 있고 시장에 수요 공급이 맞아떨어지는 이거를 시장 청산 실질임금이라 그래요. 이 시장 청산 실질임금보다 항상 효율 임금은 더 높은 수준에서 결정이 되고 efficiency wage라는 것은 여기서 경직성을 갖는다. 경직성을 갖기 때문에 이렇게 노동 수요를 넘어서는 얼마? 이 공급이
얼마든지 W스타 수준에서 뭐를 공급하고자 해? 노동을 공급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어요. 그래도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지금 실직 상태에 빠져 있는 이런 비자발적 실업인데, 이 비자발적 실업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W스타 수준으로 낮추지 않는다 이것이. W0 수준으로 낮추질 않아. 왜 낮추질 않아요? 낮추면, 임금 낮추면 아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노동 이직. 두 번째, 역선택. 내가 만나고 싶지 않는 생산성이 낮은 근로자만 만난다 이것입니다. 세 번째, 생산성이 높은 애들이 여기 남아있는다 하더라도 이 직장에 태만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고려하게 되면 W스타 수준에서 요 경직성을 유지하고 요것만 고용하는 게 누구의 입장에서? 기업의 입장에서 가장 이윤이 극대화된다. 요 높은 임금 수준에서 뭘 갖는다? 경직성을 갖는다. 요 설명했죠? 그래서 유럽의 경우는 이렇다 이것입니다. 시장에 뭐가 남아돌아 이렇게. 시장에 실질적인 신축을 조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 불균형 상태가, 실업 상태가 상당 기간 지속된다. 두 번째는 묵시적 임금 계약 모형. 그냥 말로만 하겠습니다. 일단 위험 기피적인 노동자들 및 노동자들이 시장 환경에 따라서 자주 자신의 임금이 바뀌는 것을 원치 않는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계약은 보통 하면 장기 계약을 원한다. 노동자들이. 경기가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는데 임금이 경기 호불항에 따라서 자주 바뀌는 것을 원치 않아. 그래서 임금은 그 계약 기간 동안에 경직성을 갖죠. 그 장기 임금 계약 이렇게 써놓고 장기 임금 계약 경직성을 갖는다. 내부자 외부자 모형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내부자들이 노조가 외부자를 고려하지 않고 시장에서 뭐가 넘쳐남에도 실업자가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산성에 맞는 고임금을 요구한다. 강성 노조들이. 아까 그래서 유럽은 강성 노조가 상대적으로 미국보다는 많다 이랬죠. 그래서 경직적인 노동시장 임금 수준. 그 다음에 최저임금제도, 이것도 제도적인 요인에 따라서 임금이 시장 수요 공급이 맞아떨어지는 수준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에서 결정된다 이런 얘기죠. 자, 거기까지 이제 실업과 인플레이션 문제를 끝내고 거시경제 정책 파트 5장으로 가겠습니다. 5장의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지금 2014년 입법고시가 나와 있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통화정책의 전달 경로와 관한 것들이에요. 통화정책 전달 경로 그 몇 가지를 체크를 하면서 좀 보겠습니다. 56번 문제 177페이지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외환위기 이후 통화정책을 통화량 목표제에서 물가 안정 목표제로 바꿨다. 그 통화량 목표제가 모니터리 애그리게이트 타겟팅 이랬는데요. 실제 한국은행에 딱 들어가 보면 이제 통화량 목표제하고 물가 안정 목표제, EGR 목표제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딱 들어가 보면 한국은행의 기본 목표가 뭐예요? 최종 목표가 물가 안정이죠. 물가 안정. 그래서 물가 안정 목표제를 영어로 뭐라고 써져 있을까요? 거기에 물가 프라이스, 안정 스터빌리티, 목표 오브젝티브 뭐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이 물가 안정 목표제 이 아래 금리를 정책 수단으로 사용하는 정책이 중간 목표로 전환했다. 언제? 외환위기 97년도입니다. 97년도에 외환위기를 겪고 98년에 한국은행법을 개정해가지고 물가 안정 목표제를 도입했고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중기 물가 안정 목표가 몇 퍼센트? 소비자 물가 기준으로 2%다 이랬습니다. 2%다. 통화량 목표제와 금리를 정책 수단으로 하는 통화정책 사이의 장단점을 비교해라. 두 정책의 장단점. 두 번째는 국민소득의 변동성을 최소화 밑줄. 경기의 안정성을 최소화. 경기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느 경우에 통화량 목표제가 효과적이냐.
또 반대는 또 금리 목표제가 효과적인 건 어떤 경우냐. 이를 토대로 이러한 정책 변화가 발생하는 원인을 경기 변동의 원인 측면 밑줄. 뭐 쉽게 다 알잖아요. 풀의 모형의 실물 충격이냐 화폐 충격이냐에 따라서 통화량 목표제와 금리 목표제가 어떤 게 더 낫다 이런 얘기를 하라는 얘기고, 지금 2번은 1번은 그거의 장단점을 찾아봐라 이런 얘기잖아요. 자, 뒤에 예시답안을 바로 봅시다. 이건 말로 떠들 필요가 전혀 없어. 여러분 잘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 중간 목표로서 통화량과 이자율 목표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되기 전에 먼저 통화정책은 밑줄 그으세요. 길고 가변적인 시차를 갖는다. 이건 내부 시차예요, 외부 시차예요? 외부 시차가 길고 가변적이죠. 그래서 최종 변수는 직접 통제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중간 목표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어떤 장점들이 있느냐, 어떤 단점이 있느냐, 세 가지 측면에서 평가를 한다. 통제 가능성, 측정 가능성, 최종 변수와의 관련성. 이렇게. 최종 우리는 목표는 뭐예요? 물가 안정이 최종 목표인데, 이런 것들과 어떻게 얼마나 관련성이 높냐, 그리고 그 통화량이 통제가 쉽냐, 이자율이 통제가 쉽냐, 뭐 이런 얘기, 측정이 어떤 게 더 쉽냐,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 준화폐가 등장하면서 뭐 신용카드나 이런 크게 이제 이건 준화폐라고 그러는데요. 그 화폐 수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 밑줄. 다양한 준화폐가 등장하면서 화폐 수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고,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정확하게 타겟하는 게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통화량과 이자율 간의 선택의 문제. 자, 그 그래프 있는데 어떻게 읽을 거냐면, 거기 P분의 M2 중간에 있죠? 통화량이 P분의 M이죠, 지금. 실제 통화량이. 거기다가 통화량 목표제. 통화량 목표제. 그거를 실선을 하나, 직선을 다시 한번 표시해 놓으면, 이 통화량 목표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면, 화폐 수요가 L1에서 L3까지 왔다 갔다 하면, 이자가 어디에서 왔다 갔다 해요? R1에서 R3? R2인가요? R3. R1에서 R3까지 왔다 갔다 하겠죠, 이자가. 그러니까 통화를 묶어두면 이자가 변동하고요. 두 번째, 거기 R2 한번 찾아보세요. R2. 요 이자율 목표제를 시행하게 되면 화폐 수요가 L1에서 L3까지 왔다 갔다 하면 통화량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조정을 해야 돼? A점에서 B점까지 통화량을 왔다 갔다 조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금리를 묶어두려면. 따라서 어느 하나를 변수를 묶어두면, 고정시키면, 타겟하면 다른 것은 통제할 수 없는, 둘 중에 하나가 선택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178페이지 통화량 목표와 금리 목표의 풀 모형을 보면, 그 왼쪽 그래프의 실물 부분의 불안정 동그라미, 그리고 IS0에서 IS2까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살짝 빗금을 치세요. IS0에서 IS2까지 왔다 갔다 해. 자, 이 실물 부분이 불안정하면, 이자를 타겟하면, R0의 이자율을 타겟하면 LM 곡선이 수평의 형태로 결정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소득이 변합니까? 거기 C점에서 D점까지 소득이 왔다 갔다 하겠지. 이자를 타겟하면. 통화를 타겟하면요. LM 제로? 이 통화를 타겟하면 소득은 어디서 A에서 B까지 왔다 갔다 할 거니까 통화 타겟이 국민 소득을 안정화시키는 데 바람직하다. 두 번째는요. 화폐 부분의 불안정성. 뭐가 왔다 갔다 해? LM이 왔다 갔다 합니다. LM1에서 LM2까지 왔다 갔다 해. 죄송해요. 왔다 갔다. 갑자기 사투리가 나오고 그래.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이자율 타겟하면은 C점이죠. 소득이. 통화량 타겟하면요. A에서 B에 왔다 갔다 하죠. A, B에서 왔다 갔다 해. 그래서 이자율 타겟이 좋다. 화폐 부문에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 그래서 그 밑에 다 정리를 해놨고요. 세 번째 줄표의 결론.
실물 불확실성, 통화량, 화폐 불확실성, 이자율 중간 지표로 선정하는 것이 경기 안정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이렇게 돼 있고. 자, 우리나라의 경우 경기 변동 측면에서 지금 설명하라고 했는데, 거기 미국의 경우는 연방 기금 금리, FRB 금리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데요. Federal Reserve FRB 금리, 얘가 중심 지표로 사용되고 있고, 왜 그렇다? 화폐 부문의 불안정성이 더 크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금융시장에 아주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의 발전 속도가 빠르면 불안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로 이자율 타겟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통화량 변수에 비해서 이자율 변수가 중간 변수로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구체적인 근거들은 다른 또 예시 답안에 자세하게 또 써놨어요. 그래서 비슷한 것들을 전부 다 한꺼번에 지금 확인하겠습니다. 2007년도의 문제, 거기 뒤에 넘어가 보세요. 57번 문제. 물가 안정을 위해서 이런 중간 목표로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는데, 통화량과 이자율 목표 변수를 밑줄 그으세요. 동시에 달성할 수 없는 이유. 똑같는 거예요. 자, 그건 우리가 봤고. 두 번째, 이자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이용하는 정책수단, 중앙은행의 정책수단을 얼마나 알고 있냐, 이거 물었어요. 콜금리 변동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경로를 따져봐라. 이게 경로가 뭐예요? 통화정책의 전달 경로입니다. 전달 경로. 세 번째, 신용카드 보급의 증가. 신용카드를 많이 쓰면 돈 많이 갖고 들 필요가 없죠. 그래서 화폐 수요가 줄 수밖에 없어요. 통화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 이자율 목표제하고 통화량 목표제 둘 중에 어떤 게 유리한지 설명해봐라. 이랬네요. 거기 화폐 수요가 통화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예요. 통화 수요 감소하는 경우. 일단 우리가 첫 번째 1번 설문은 이미 앞에서 봐버렸고, 두 번째만 좀 봅시다. 181페이지 오른쪽 단락에 콜금리 목표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 중앙은행 정책수단. 일단 지준율 정책이 있어요. 지준율. 그리고 이 콜금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콜금리 변동이 실물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냐 이렇게 물었는데요. 일단 지준율 여기를 지급준비율을 인상시켰다고 해봅시다. 중앙은행이. 그러면 중앙은행에 더 많이 시중은행이 갖다 맡기겠죠. 그래서 통화량이 감소한다 밑줄. 통화 승수를 거기다 위에다 한번 써보세요. 통화 승수가 어떻게 생겼어? 분모는 CR 플러스 RR. 분자는 뭐예요? 보는 통화가 뭐죠? C 플러스 R이고, 통화랑 M1은 C 플러스 D죠. D로 나눠버리면 전부 다 D분의 C, 분자는 뭐예요? 1. 분모는요? D분의 C, 분모는 D분의 R. 그러니까 분모가 CR 플러스 RR이면 분자는 CR 플러스 1이지. 나중에 통화승수에서 볼 건데, 그 지준율은 어디에 들어있어요? 분모에 들어있지. 통화승수로 떨어뜨릴 것이고, 통화량 감소합니다. 공개시장 조작정책, 통한증권의 발행. 통화안정증권은 여러분 성격을 좀 알아두세요. 통한증권은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증권입니다. 통한증권은 국공채하고는 달리 국공채는 재경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건데, 통한증권은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해요. 그러니까 다른 국공채는 중앙은행의 자산이지만 이 통한증권은 중앙은행의 부채입니다. 부채. 뭘 위해서 이걸 발행한다? 말 그대로 통안증권, 통화량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되는 증권이에요. 통안증권. 지금 시중에 통안증권이 너무나 많이 풀려서 원래 통화량을 환수하고 이런 데 쓸 목적으로 발행되는데, 이거 당연히 증권이니까 이자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원금 이자를.
그래서 이 자체 이자만으로도 통화 팽창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역할을 지금 사실상 뭐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보세요. 통화증권의 발행량을 늘려서 시중 통화량을 흡수할 경우 밑줄. 흡수하면 시중의 유동성 부족하면 이자율 상승하게 되겠죠. 제할인율 정책. 중앙은행과 시중은행 간의 금리, 제할인율 이게 상승하게 되면 통화량이 준다. 요 세 가지 정책 수단 여러분 좀 기억하시고, 그 전달 경로는 거기서 보지 않겠습니다. 뒤에 뭐 자세하게 써져 있는 데가 많기 때문에. 다만 여러분 전달 경로를 간단하게 보려면 요 전파 경로를 최대한 줄여서 지금 압축적으로 써놨으니까 여기 좀 보시고요. 뭐가 있어? 이자율 경로 밑줄, 자산가액 경로 있고, 환율 경로 있고, 뒤에 신용 경로가 있는데, 그 신용 경로만 잠깐 확인해보고 나중에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 신용 경로 가보세요. 신용 경로는 통화 공급이 생산에 미치는 경로에 있어서 밑줄 긋시다. 정보의 불완전성, 두 번째 은행의 역할을 강조한다. 그래서 첫 번째는 거기 은행 대출 경로 나와 있죠? 밑줄. 두 번째 기업의 대차 대조표 경로. 대차 대조표 상의 위험이 커지냐 작으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대차 대조표 경로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작동하냐. 이자율이 하락했다 밑줄. 이자율 하락하면 주가가 상승하죠. 왜 주가가 상승해? 이자율 하락하는데 왜 주가가 상승해? 주식시장 결정식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 주식시장에서 주가 결정식, 자산가액 결정식 기억이 안 나요? T기의 자산 가격은 이게 주식 가격이든 주가든 채권 가격이든 부동산 가격이든 이 자산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냐면 조건부 기대치입니다. expectation이에요. 다 모은 건데 0부터 무한정 모은 거예요. 무한정 모은 거야. 뭐를 모아? 1 플러스 R. 할인율이 분모에 들어가고요. 여기 I 플러스 1. 분자는요. D, T 플러스 I 플러스 1 이건데 요 D가요. D가 주식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뭐하러 갖고 있나요? 배당 받으려고. 그래서 미래에 주식의 배당금 요거의 흐름인데 요거를 미래 주식 배당금 흐름의 기대 다 현재 가치화한 합이야. 미래 주식 배당금 흐름의 기대 현재 가치 합. 요게 주식 가격입니다. 채권 가격은요. 채권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수익을 얻을 수 있어. 채권 수익률. 채권 수익률. 그러니까 채권 가격은 뭐다? 미래 채권 수익률 흐름의 기대 현재 가치의 합이다. 자, 부동산이요. 부동산 왜 갖고 있어? 부동산은 내가 쓰기 위해서 또 임대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미래 요 임대 수익 흐름의 기대 현재 가치의 합이다. 응? 여기에 할인율 값으로 뭐가 들어있어요? 이자가 들어있어요. 이자가 올라가면 전체 값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자가 떨어지면 전체 값은 올라가야 되어 있고 할인율 값에. 그래서 이자율 상승하면 주가 떨어지고 이자율 하락하면 주가 올라가고요. 그래서 정부가 확장 통화 정책을 통해서 시중의 유동성을 엄청 풀어서 금리를 떨어뜨리면 주가가 어떻게 된다고요? 올라가. 올라간다. 자, 그래서 그 이자율 하락으로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거기 밑줄 보세요.
기업과 가계의 자본금이 증가하고 파산할 가능성이 줄어들겠죠. 파산 가능성이 줄어들어. 그러면 은행은 기업에게 돈을 더 많이 대출해 줄까요? 그렇습니다. 위험성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소비 투자가 증가하게 된다. 이게 대치하 대조표 경로입니다. 대치하 대조표가 개선되면 가계나 기업 대출이 증가하면서 신용 이용 가능성이 더 커지니까 거기다 그렇게 써놔요. 신용 이용 규모, 대출이 용이해진 다음에 소비 투자가 증가한다 이랬는데 이 소비 대출, 소비나 투자가 뭐에 의존하기 때문에요? 신용 이용 규모에 의존하기 때문에 신용 이용 규모는 영어로 credit availability. 신용 이용 가능성, 신용 이용 규모에 영향을 받는다. 자, 그 다음에 앞에 문제 다시 한번 3번 확인을 잠깐만 해보면 신용카드가 보급돼서 국내 화폐 수요가 줄었다. 그러면 뭘 타겟하면 좋냐 지금 물었어요. 그 뒤에 그냥 바로 보면서 하겠습니다. 통화 수요가 줄었으니까 화폐 수요 저 182페이지 화폐 시장의 화폐 수요 곡선 좌측 보내세요. 1번. 화폐 수요 곡선 좌측 보내. 자, 그렇다면 그 밑에 이제 제도를 비교해서 통화량 목표제의 경우, 그 다음에 금리 목표제의 경우 보면 되는데, 통화량 목표제는 거기 위에다가 그래프 위에다가 수식 한번 써보세요. P분의 M P분의 M L Y R. 통화량 목표는 통화를 고정시켜 놔버린 거죠. 이 화폐 수요에 따라서 이 화폐 수요가 지금 감소했으니까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화폐 공급 쪽으로 부등호 방향이. 그래서 실제 통화량이 어떻게 됩니까? 통화량을 묶어 놔버리면 화폐 시장에 어떤 불균형이 발생해? 초과 공급의 불균형이지. 쓰세요. 초과 공급의 불균형. 그러면 LM 곡선이 어떻게 돼? 우측이 이동하겠죠. 우측. 자, 통화량 목표제를 시행하게 되면 그 밑에 그래프에 LM 곡선이 LM0에서 LM1으로 우측 갑니다. 소득이 어떻게 돼버려? Y0에서 Y1으로 늘어버려. 경기 안정화 불가능하다. 통화 목표제는 이 화폐 시장의 충격에 대해서 통화량 목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자율 목표제는 그럼 어떠냐? 이자율 목표제 똑같이 밑에 그래프 가서 수식을 다시 한번 써봐요. P분의 M L Y R. 화폐 수요가 감소하면 화폐 시장의 초과 공급 상태가 불균형이 되고요. 이자율을 목표로 하려면 뭘 조절해야 돼? 통화를 조절해야 되지. 통화를 어떻게 조절해야 돼? 많으니까 초과 공급이니까 통화를 줄여야 되지. 그래서 아까 우리가 화폐 수요가 감소했을 때 LM이 어떻게 갔어요? 우측 갔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그래프에 LM0에서 LM1으로 간 거 오른쪽 화살표하고 그걸로 가는 이유가 뭐예요? 화폐 수요 감소입니다. 그런데 통화를 어떻게 해야지 줄이게 되면 LM이 다시 원래로 회복이 되죠. 그러면 소득이 최초의 소득 수준에서 유지가 되니까 경기의 안정화에 뭐가 바람직해? 통화 타겟이 아니라 이자율 타겟이 바람직하다. 풀 모형 또 그래프 하나 그려져 있는데 그냥 보시면 되고 앞에서 다 봤어요. 그 뒤에 외시 문제도 있고 184페이지 앞에서 봤던 것들은 그냥 안 보겠습니다. 그 화폐금융정책의 중간 목표로서 통화량과 이자율이 언급되고 있고 장단점 논해라 밑줄. 한국 경우는 어떤 게 더 좋냐 뭐 이랬습니다.
그 밑에 이 시답안에서 나머지 다 설명드렸고, 그 3번 중간 목표로서 통화량과 이자율의 장단점 보시면, 장단점. 화폐 수요 함수가 명목소득과 안정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 밑줄. 화폐 수요 함수가 명목소득과 안정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통화량과 명목소득 간에도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따라서 통화 조절을 통해서 뭘 조절할 수 있다? 경제 성장률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장점이에요. 두 번째, 본원 통화 쉽게 조절 가능하다. 이게 지금 두 번째 통화 타겟의 장점이에요. 통화량. 문제점은 뭐냐? 계속 앞에서 얘기했지만 왜 미국과 한국이 이자율 타겟을 쓰고 있냐? 화폐 시장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화폐 수요의 불안정성. 또 화폐 공급의 내생성. 이거 나중에 뒤에 사겠지만 화폐 통화량이 중앙은행이 마음껏 조절하는 게 아니라 시중은행과 민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이게 화폐 공급의 내생성이고 누구의 주장입니까? 통화주의자의 주장이에요? 케인즈의 주장이에요? 케인즈의 주장입니다. 화폐 공급의 내생성. 자, 이자율 목표의 장단점. 이자율 목표는 일단 통제 가능성. 두 번째는 실질 이자율은 실물 부문의 파급 효과가 큰데 중앙은행이 이 단기의 이자율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그 자체가 하나의 신호로서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고 실질 이자가 실물의 파급 효과가 크다. 단점은 뭐예요? 중앙은행이 정할 수 있는 것은 실질이자가 아니라 명목이자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이자율 목표가 더 타당한 이유,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1990년대 세 번째 줄에 금리 자유화를 실시해서 금리 경고가 작동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을 한국이 잘 갖추고 있다. 또 한국은행의 콜금리 이게 정책 운행 목표로 활용되어 왔어. 98년도에 한국은행법이 개정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금리의 민감도가 높아졌다. 나머지는 똑같은 내용들이니까 볼 필요가 전혀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그 187페이지에 있는 것도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총수요 충격, 총공급 충격 뭐 이런 것들 똑같은 얘기고. 그 189페이지 여기에 좀 의미가 있는데 9시 반 잠깐 쉬고 10분 쉬고 하겠습니다.